다섯 번째 이야기, 공약 이행률 1위 시장. 이명박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이재명을 눈엣가시로 여기긴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정권이 온갖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 그토록 집요하게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이유는 그가 부패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원죄는 그가 성남의 시장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성남시는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다. 성남을 빼앗기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인 강남 3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도권으로 점점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강남 3구에 갇히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구색조차 갖추기 어려웠다. 당연히 재집권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었다. 강남 3구와 분당으로 이어지는 강남 벨트를 지키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TK,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TK 새누리당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강남 3구에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강남 벨트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강남 벨트를 차단하며 새누리당의 거점인 강남 3구를 수도권의 정치적 섬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새누리당이 이재명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밖으로는 고소, 고발과 음해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노회한 관료들에게 휘둘리다 스스로 무능한 진보임을 인증해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미친듯이 일까지 잘했다. PK, TK, 대전, 충청, 서울을 연결하려는 새누리당의 야심찬 경부선 지역주의 전략을 이재명이 걷어찬 것이었다. 난데없이 등장한 유능한 진보가 신강남 유권자의 마음까지 얻어가는 꼴을 새누리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는 이렇게 이재명이란 한 개인이나 성남이라는 한 도시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이재명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 줄 잘 알면서도 사흘에 한 번씩 압수수색과 수사 소환을 되풀이하면서 이재명이 일할 시간을 빼앗고 음해성 기사와 중상모략으로 이재명을 지치게 만들었다. 한번 물려가면 영원히 탈탈 털린다는 검찰 조사는 시도 때도 없었다. 그 모멸감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재벌 정몽원 회장도 세상을 등졌다. 평생을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벗으로 살았던 노무현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공화국에게 이재명과 같은 한낱 변방의 장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도 진실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중상묘락의 늪에 빠뜨리면 그만이었다.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무죄 선고를 받아냈을 때는 이미 재기불능의 만신창이가 되어 4년 임기가 끝난 다음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멸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재명이 가진 비밀 신공을 몰랐다. 이재명은 자신의 자멸을 바라는 자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잘 알았다. 그들은 이재명이 일할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이었고 이재명이 성과를 거두는 데 필요한 집중력을 빼앗는 강도들이었다. 이재명은 그 도둑과 강도들에게 맞서 비밀 신공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장 이재명이 자멸하는 첫 번째 길은 시민과 멀어지는 것이었다. 무수저 출신의 이재명이 믿을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뿐이었다. 이재명은 동별로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해 성남시의 모든 지역에 알렸다. 2달이 넘게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시간과 집중력을 훔치고 빼앗으려던 도둑과 강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친 거 아니야? 참모들도 고개를 내저었다. 이러면 일을 못합니다. 아직 이재명의 비밀 신공을 모르는 참모들로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했다. 가까운 참모들도 이재명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몰랐다. 4개월 공부해서 중학교 3년 과정의 고익 검정고시를 마쳤고 8개월을 공부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의 대익 검정고시를 끝낸 이재명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학원 다니며 새벽에 혼자 공부해서 이뤄낸 결과였다. 8개월 공부해서 중앙대 특대 장학생이 되었고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 2차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10개월 공부해서 사법고시 1, 2차를 단번에 통과한 이재명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비밀 신공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간은 쪼개 쓰면 됩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정책의 성과는 시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오늘의 이재명을 만든 비밀은 바로 시간 쪼개기 신공이었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집중력을 강탈하려는 도적과 강도들을 이재명은 천하무적의 시간 쪼개기 신공으로 되치기 했다. 모름지기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하는 이재명이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 96시간으로 만들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간은 쪼개면 많아지고 집중하면 늘어납니다. 이재명. 나는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 써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문제 하나 풀고 버스에서 단어 20개 외워야 했어요. 화공약품 냄새 가득한 도장실에서 얼른 도색 작업을 하고 틈틈이 문제집을 풀었어요. 시간을 잘게 쪼개면 많아지고 잘게 쪼갠 시간에 집중하면 그게 또 늘어납니다. 시간을 쪼개서 극대화하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민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절박감과 절실함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절박하지 않으면 시간을 쪼갤 필요가 없고 절실하지 않으면 집중할 이유가 없죠.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도 바둑돌 때는 시간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민정현정은 그의 시간 쪼개기 기술을 이재명표 시간 쪼개기 신공으로 이 책을 통해 전매 특허 등록을 하기로 했다. 남들에게 하나인 시간을 넷으로 쪼개고 남들의 1시간을 8시간으로 만드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무능한 진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머슴임을 이재명은 결과로 입증했다. 이재명이 4년의 성남시장 임기를 마치면서 받아든 성적은 96점이었다.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의 평가를 얻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이토록 경이로운 공약 이행률을 달성한 비결을 물어왔다. 이재명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했다. 실현할 수 있는 공약만 내걸면 됩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면 됩니다. 이재명은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지 않았고 약속한 것은 지켰다. 공약 이행률 수치보다 더 기뻤던 것은 시민 만족도였다.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정 만족도는 79.9%였다. 전대미문의 만족도였다. 이재명 시장 4년 사이에 성남시는 이사가고 싶은 도시에서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성남시의회의 끝없는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놀라운 실적을 낸 것은 성남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이었다. 이재명은 4년 동안 매일 아침 집에서 시청까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며 탄천을 따라 걸어서 출근했고 시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언제든지 시민들을 만났다. 2달의 주민과의 대화, 대장정 이후에도 현안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든 달려가 노상방담을 열고 현장에서 결론을 내렸다. 머슴이로 이재명이 이끄는 성남시의 광속행정은 시민들을 감동시켰다. 이재명은 각 업무별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SNS 소통관을 임명했다. 성남시 트위터 공식 계정과 135명의 시민 소통관의 팔로워는 70만이 넘었었다. 민호실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전화를 걸 필요도 없다. 트위터에 올리기만 하면 광속으로 처리됐다. 3번 국도 가련동 진입로에 아스팔트가 파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 사진은 없네요. 이렇게 트위터에 시민의 글이 올라오면 SNS 소통관이 즉시 응답했다. 네, 도로과 소통관입니다. 담당자가 곧 출동합니다. 출동한 직원의 현장 보고를 받은 SNS 소통관은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주었다. 얼마 전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고 다시 덮었는데 부실하게 시공되어 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내로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가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다음날 사진과 함께 시민에게 결과 보고를 날렸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보수 완료했고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멘션을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회의에서 굴착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몇만 원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포장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재명은 앞으로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재시공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몇만 원 아끼려다 몇십만 원을 더 쓰게 되자 부실 시공하는 업체가 사라졌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지도는 수익 상승했다. 민원의 발생 여지를 줄이고 발생한 민원은 재단 시간에 처리했다. 어차피 처리해야 할 민원이라면 당장 하나, 일주 후에 하나, 노력과 비용은 마찬가지였다. 민원은 과정과 속도였다. 민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응대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은 만족했다. 경로당 해장 어르신과 안보보훈단체와 학부모단체, 아파트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이재명이 추진하는 사업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때마다 새누리당 시의원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중앙당까지 찾아가서 시정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성남 시민은 머슴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진정한 주인이었다. 이재명이 무엇보다 기뻐했던 일은 성남시립의료원 기공식이었다. 그를 전과자로 만들고 정치에 뛰어들게 만든 바로 그 시립병원 기공식을 열고 발파 버튼을 누른 날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시립병원 건립 주민 발의 조례를 지키려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울었던 동지들과 함께 막걸리 파티를 열었다. 10년 전 47초 만에 주민 발의안을 휴지통에 집어 던졌던 성남시 의회의 만행과 외로웠던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을 떠올리며 이재명과 그의 동지들은 필름이 끈 기도로 막걸리를 퍼마셨다. 경상남도가 있던 도립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을 때 성남시는 시립병원 기공식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적자 우려에 대해 당당하게 말했다. 탄천 운동장 운영에 한 해 100억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운영하는데도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적자라고 없앱니까? 50만 시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의료원에 들어가는 몇십억은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100억을 쓰는 것처럼 건강을 잃은 시민의 건강을 되찾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 약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회계장부에 몇십억 마이너스로 표기된다 해도 이건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로 읽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시립병원을 미루고 미룬 전임 성남시장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차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고 시립병원을 짓지 않으면서 공원로 1.5km 확장하는 데 3,100억 원, 작은 동네 하나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6,300억, 시청사 짓는 데 3,400억을 쏟아부은 전임 시장이었다.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떠나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던 성남시를 이재명은 훨씬 적은 돈을 쓰면서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다.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재명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성남시는 어느새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도시로 떠올랐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필요한 정책은 성남시가 다 했고 성남시가 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정부도 하지 못했다. 이재명은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가지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나섰다. 성남 시민들은 평가는 정직했다. 그 많은 음해와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이 거둔 성과에 정확하게 응답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내걸고 출마한 2014년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득표율 55.1%의 지지로 다시 성남시장에 당선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4년 내내 계속된 공작과 음해를 뚫고 이재명이 얻어낸 성적표가 이 정도였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얻었던 전체 득표율 51.8%보다 3.3% 더 높은 득표율이었다. 특히 강남벨트의 핵심적 한 축으로 불리는 분당구의 지지율 변화는 경이로웠다.
지난 선거에서는 5% 졌던 분당에서 상대 후보를 8.9% 차이로 앞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권력 지형 관리 차원에서 온갖 공작을 집중했던 분당구였다. 전통적인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분당 시민들이 종북몰이와 쌍욕, 덮어씌우기 공작을 심판하며 정직하고 유능하게 일한 이재명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이다. 분당 시민들은 공정했고 성남 시민들은 위대했다. 오로지 시민만 믿고 시민만 바라보며 일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시민들은 맹목적 편가르기와 편견을 거부하고 검증된 실적과 실력으로 이재명을 평가해 주었다. 성남 시민들은 한다면 하는 성남 1호 머슴 이재명과 4년 연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위대한 성남 시민들의 선택 앞에서 이재명은 말 그대로 분골쇄신을 다짐했다.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성남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칠0장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은 늘 곁에 있었다. 수많은 위기와 험난한 극복을 반복할 때도 두려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두려움은 늘 곁에 있었다. 세상은 슬픔만 주지도 않지만 기쁨만 주지도 않았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빠의 당선을 그렇게 기뻐하던 여동생 재욱이 세상을 떠났다. 오빠가 시장이 되어 힘든 배달일을 안 한다는 오해받기 싫다며 야쿠르트 배달원을 계속했던 재욱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일하고 조금 더 벌이가 나은 자리라고 옮긴 게 청소업체였다. 좋은 일자리라고 환하게 웃던 동생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든 비보였다. 연락을 받은 이재명은 무릎이 꺾였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다. 새 일터가 된 건물의 청소를 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여동생 생각으로 이재명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쏟았다. 한참 예민한 중학교 시절에 날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공중 화장실의 청소를 도우며 휴지를 팔아야 했던 재옥이었다. 사내고 오빠인 자기도 아버지 따라 청소하러 다니는 것이 창피했는데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한 재옥이는 오죽했을까. 그렇게 자란 재옥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서러워 이재명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셋째 형의 폐륜을 당하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재명의 아내와 함께 모신 것도 재옥이었다. 아내 김혜경이 그들의 집으로 모시고 와 함께 지낼 때 엄마를 혼자 독차지하는 게 어딨냐며 어머니를 번갈아 모시자고 떼를 썼던 재옥이었다. 여동생과 번갈아 어머니를 모시며 재옥과 친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아내 김혜경도 이재명 못지않게 많이 울었다. 재옥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던 날 이재명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다. 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신우이와 친했어요. 이재명 아내 김혜경. 남편과 여동생도 사이가 각별했고요. 그 신우이가 원래 배달 일을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청소업체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2년 전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다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시장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친오빠가 시장이니까 너도 좋은 자리 달라고 하라. 고 부추길 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닌 동생이에요. 신우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남편도 여동생을 떠나보낸 후 힘들어했어요. 시장 안 하고 정치 안 했으면 누굴 통해서라도 좋은 자리 구해줄 수 있었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김혜경은 2017년 12월 처음으로 한 여성조와의 인터뷰 도중에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신우이 이재옥의 얘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다. 민정 현정의 눈길은
기자가 괄호 안에 넣어둔 모처럼 곱게 화장한 얼굴이 얼룩져 다시 고쳐했다는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여동생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면서 아내 김혜경은 시누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은 자리 마련해 두었을 거야 라며 이재명을 위로했다. 그렇게 말하는 김혜경도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슬픔과 눈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은 슬픔을 견디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지원을 뼈대로 살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성남 시민에게 한 그 약속은 중학교 교복을 간신히 입어본 여동생과 청년이 된 조카들을 향한 약속이었다.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발표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사기라도 치는 것처럼 몰아붙였다. 마구잡이 퍼주기로 시의 재정을 거덜내고 나라를 말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신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겠지만 이재명에는 완전히 가능한 일이었다. 저들이 불가능하다고 거품을 무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차근차근 실행해온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이 머슴살이를 시작한 2010년에 성남시의 교육, 문화, 체육 분야의 사회복지 예산은 3,222억이었다. 이재명이 살림을 맡고 5년이 지난 2015년도 성남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5,579억으로 늘어났다. 73%가 증대한 것이다. 지방세를 증세한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모름지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아낀 돈으로 만들어낸 예산이었다. 2010년 이재명은 새누리당 시장으로부터 7천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성남시를 넘겨받아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복지 예산을 73% 증대시켰다. 재정 악화는커녕 201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운영 노력 분야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판정한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정권의 행정안전부였다. 이재명은 되지 않을 일을 벌이는 무능한 머슴이 아니었다. 2016년부터 3대 무상복지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 194억을 이미 확보해둔 이재명이었다. 청년 배당에 113억, 무상 산후조리 지원에 56억, 무상교 복지원에 25억이면 되었다. 멀쩡한 보도부록을 갈아엎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삽질하지 않고 장롱에 현금을 쌓아둔 악석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해서 만든 예산이었다. 성남시 머슴 1호를 채용한 주민들은 모두 흐뭇해서 박수를 보냈다. 이걸 잘못했다는 성남 시민은 없었다. 작지만 이재명의 큰 보람을 느낀 사업이 어르신들의 용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일거리 사업이었다.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대상으로 한 달에 20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대체로 용돈이 궁한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하루 2시간씩 나와서 계도 활동 같은 걸 하는데 너무 즐거워했다. 나비 효과가 기대보다도 훨씬 더 컸다.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10만 원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았다. 몇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고 손자들 용돈 한 번 못 주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이 생기니까 아직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어깨가 펴지고 식구들에게도 건의가 선다고 입을 모았다. 어르신들이 10만 원 받으면서부터 집안이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아들 며느리한테 몇만 원 달라고 하기 눈치 보여서 명절과 생일날만 기다렸는데 다달이 가외돈 10만 원이 따박따박 입금되니까 며느리한테 도리어 몇만 원씩 용돈도 주고 손주들한테 치킨도 시켜서 먹이고 집안에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소득 첫해 지급액으로 50만 원 제안하니까 어떤 후보가 월 8만 원으로 외식비 주느냐고 비아냥대는 걸 보고 참 씁쓸했어요. 월 8만 원. 내 가족이면 24만 원인데 이 돈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사람도 그 돈 받으면 어디에 쓰겠어요? 동네 문방구, 빵집, 치킨집 이런 데 가서 소비를 살려내고 경제를 돌리잖아요.
내가 정말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지급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른 정치인처럼 책임지지 않는 공약을 하지 않느냐는 현정의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했다. 난 공약이 국민과 하는 계약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공약을 하면 그건 사기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계약 위반이죠. 사기를 쳐도 안 되고 계약 위반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성남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을 가로막고 나선 건 박근혜 정권이었다. 중앙정부의 고부금에 더해 성남시가 시민복지 사업비를 늘리면 그 액수만큼 중앙정부의 고부금을 줄이겠다는 소리였다. 참으로 고약한 심보였다. 이재명은 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건 명백하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박근혜 정권의 권한 남용이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이재명이 아니었다. 속전속결, 정광석화, 이재명은 3대 무상복지 예산 194억의 절반 수준인 98억 3,500만 원을 바로 집행해버렸다. 이 액수는 중앙정부가 정해둔 복지 예산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뭐라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법과 규정 핑계를 대며 관료들에게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치인과 이재명의 차이였다. 법과 규정을 따져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의 권한을 최대로 사용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전광석화처럼 해내는 능력자가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3대 무상복지 사업비 절반을 집행해버린 이재명은 나머지 95억 6,500만 원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하면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재명의 뒤집기 반판승이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다. 모습이 일을 잘하면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남시가 보여주는 것을 참아낼 새누리당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칼은 유사 중복 사업 정비였다. 성남시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 복지 사업은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의 세무조사권도 박탈했다. 어이가 없었다.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 사업은 하지 말고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이재명이 진행하는 기본복지 정책을 무덤으로 보내버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폐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방 간의 형평성 강화를 빙자하여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6개 도시에 배당한 예산의 10% 1천억 원씩을 빼앗아 다른 지자체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적자로 만들어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박근혜 정권다운 발상이었다. 해방과 함께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제도를 없앤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다. 노태우 정권 때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되살린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 강화를 기치로 지방자치제도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나는 지방자치제 실시, 내각제 포기, 보안사와 안기부의 정치사찰 중지,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국민을 무시하는 기만적 술수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었다. 1990년 10월 8일 평민당사에서 시작한 단식은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생활 전 기간에 걸쳐 싸웠다. 이 자서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어울린다고 밝혔다. 현정 민정이 확인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노태우 정권을 상대로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 시행을 약속받아냈다. 이재명은 인터뷰에서 민주화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과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를 열어주는 제도적 기초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현정 민정에게 몹시 강조하고 싶어 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착시킨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야당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박근혜 정권이 엎어치기를 하는데도 야당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했다. 이재명은 그런 야당을 바라보며 궁금했다. 저들은 왜 정치를 할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을 향해 물었다. 나라도 나서서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순응해야 할까? 중앙당도 나서서 싸우지 않는데 나 같은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 아닐까? 이재명은 싸우기로 했다. 주인이 잠시 맡겨준 권한으로 상전 행세를 하며 주인 위에 군림하려 드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2016년 6월 7일 강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도 파괴 업무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강화문 광장에 진을 친 변방의 장수 이재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기 필마였다. 이재명은 먹지 않았을 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SNS를 하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성남시정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했다. 이미 지난 6년 동안 1호 모습에게 단련된 성남시의 많은 모습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에 감염되어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광화문 광장은 넓었고 이재명이 든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사수의 깃발은 외로웠다. 적은 강대하고 끝은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 나흘째 되던 밤 이재명은 시 한 편을 썼다. 두려움은 늘 곁에 있었다. 수많은 위기와 험난한 극복을 반복할 때도 두려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세상에 없다. 이미 수많은 공격과 음해에 상처 입고 시달린 이재명도 두려웠다. 그래도 이재명이 싸우기로 한 것은 패배보다 포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패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법이었다. 단식 나흘째 밤 12끼를 굶은 이재명이 지쳐 잠을 청하려고 할 무렵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성남중앙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다. 장사해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시장님 보고 잡아 조금 문 일찍 닫아 물고 와버렸지라.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대한 중앙 권력에 맞서 원정투쟁에 나선 모습을 격려하러 온 주민들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절을 했다. 주인들도 맞절을 했다.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이재명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이재명이 왜 이겨야 하는지 알았다. 박근혜 정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이재명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박근혜는 선거 기간에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지만 집권한 다음에는 복지 없는 증세로 역주행했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 뒤에서 2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는 엄청나게 집요했다. 음험하고 탐욕스러운 참모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달인들인 노회한 관료들에 둘러싸인 채 권력을 즐기며 몰락의 길로 치닫던 무능한 대통령은 제가 못한 일을 하는 이재명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었다.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정권과 시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성남시의 성과는 선명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당선과 함께 까맣게 잊어버린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실행한 것이 바로 성남시의 1호 모습 이재명이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960억 원이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체납 세금을 받아내고 도시개발 이익을 환수한 돈이었다. 성남 시민이 100만이니까 1인당 10만 원 남짓 더 확보해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제와 성남지역 화폐를 비롯한 기본복지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왜 못한다는 것인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슴자리를 차지한 도둑놈이 많아서였다. 박근혜 정권은 도둑놈을 때려잡는 대신 도둑놈과 싸우는 이재명을 때려잡느라 뒤를 캐고 공작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참 나쁜 정권이었다. 단식농성 11일째를 맞은 이재명에게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은 그래도 민주당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재명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재명은 동의했다. 그는 돈키호테가 아니었다. 투쟁의 바톤을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게 한 것만으로 이재명으로서는 성과였다. 그 이상으로 민주당원인 성남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재명은 33끼를 굶으며 싸운 광화문을 떠나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침몰한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2년 넘게 풍찬 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온갖 음해까지 당하며 광화문 광장을 지키는 그들에게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이재명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철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재명과 성남시를 괴롭혔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온 광화문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재명도 외롭게 단식 농성을 벌였던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앞에선 이재명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언제나 역사는 시민의 것이었고 변방에서 시작되었고 피 흘리며 싸운 시민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광화문에 모인 우리가 선봉대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복지, 평화와 안전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어떤 독재자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정농단 세력의 탄핵을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연설은 다른 정치인의 것들과 울림이 달랐다. 그의 절규는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을 하며 그의 가슴에 겹겹이 쌓아두었던 분노였다.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그의 불타는 투지는 촛불을 든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재명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민의 의지를 관철한 방법을 찾아냈다. 탄핵만이 국정농단의 세력을 책임을 묻는 최상의 방법이라 확신한 그는 모두가 주저할 때 가장 먼저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은 234명이었고 반대는 56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 중에서 최소 62명 이상의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었다. 이재명이 그해의 사자성어로 정한 사물 범정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다. 그른 것이 바른 것을 범할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었다.